아리랑 문학마을은 동학 농민운동 이후부터 일제강점기와 독립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소중한 가족과 조국을 모두 뺏겨야만 했던 그 시대의 서름과 아픔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이곳 아리랑 문학마을에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곡창지대인 김제의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한 소설 아리랑을 통해 일제의 수탈과 만행 등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 등 한일 투사들의 목숨 바친 애국정신을 느낄 수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문학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아리랑 문학마을을 만나보겠습니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아리랑 문학마을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순환과 투쟁을 대변하는 소설 아리랑의 배경을 재현한 곳입니다. 먼저 일제수탈관의 제1전시실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1전시실에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수탈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황실을 왕족으로 격하시켜 이왕가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품성을 미개함과 야만성, 불결함과 나태함으로 조작하여 널리 전파하며 고착화시켰고 전통적인 공동체적 행정단위를 해체하고 식민지 수탈에 필요한 명령 조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철도 부설과 도로 사업의 1차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식민 통치와 자원 수탈, 그리고 대륙 침략에 필요한 전진 기지화였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서둘러 호남선을 완공한 것은 김제를 비롯하여 호남 평야 등지에서 생산되는 쌀과 자원을 손쉽게 수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제 지역의 일본인 토지 소유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1927년 죽산면의 총 경지 면적 중 조선인의 소유는 20%에 불과하였습니다. 모두 소작농으로 생활은 비참하였고 김제 지역 경제활동의 정점은 일본인 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실 한가운데는 가슴 아픈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작두날에 목이 3분의 1쯤 잘리고 있는 모습으로 울부짖는 의병이라는 제목의 조각상입니다. 일제강점기 농업기술의 발달로 쌀 생산이 늘어나 1932년 김제의 쌀 생산량은 25만 석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제는 조선 제1의 미국 생산지였으나 일본의 식민지 경제의 편입됨에 따라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변화했습니다. 또 식민지 교육의 기본 방침은 충과 효를 근간으로 하여 천황에 충량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는데요. 학병제를 통해 학생들의 전시 동원을 노골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개항 이후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상품이 물밀듯 들어왔는데요. 일본은 이러한 현상마저 식민지 경제를 수탈 구조로 만드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담배에 각종 시국 표어를 넣었는데 식민지 말기에는 가미가제 특공대를 우상화하는 광고를 인쇄하기도 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1945년 패망할 때까지 일본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 총동원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식민지 조선을 전시 총동원체제로 재편하였습니다. 전쟁 막바지에는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 밥그릇, 숟가락은 물론 고철 수집 운동을 강행하였습니다.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일본에 맞선 독립운동이 애국지사들에 의해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대항하여 조선인들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제2전시실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조정래 작가의 소설 아리랑을 소개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먼저 조정래 작가의 연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벽면이 모자랄 정도로 빼곡한 모습입니다.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은 20세기 한국 근현대사의 3부작이라 일컫는데요. 그중 아리랑은 군산과 김제를 비롯하여 지구를 반바퀴반이나 도는 수많은 취재여행과 자료조사를 거치며 발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설 아리랑은 일제 침략기부터 해방기까지 한 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 이민사를 다룬 민족의 대서사시와 같은 작품입니다. 특히 아리랑은 한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노래인데요. 한반도 곳곳에서 산지한 민요 아리랑은 지금도 국민 정체성이 확인이 필요한 현장에서 가장 널리 불리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애국가로도 불리워졌기 때문에 40여 년 세월의 민족 순환과 항쟁을 그려낸 소설의 제목이 된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각 벽면 곳곳에는 동학농민운동의 이야기부터 한일 병합인 경술국치의 이야기까지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난의 역사가 소설의 줄거리와 함께 고스란히 적혀 있어 대하소설 아리랑의 줄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제의 갖은 핍박과 수탈에 따른 무수한 소작농들의 순환과 여러 계층의 주인공들이 고난에 찬 삶을 통해 우리가 세계 식민사에서 가장 혁혁하게 투쟁했음을 감동적으로 실감케 하는 소설입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의 외부에는 일제 수탈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죽산면 사무소인데요. 내부에는 소설 아리랑에 나오는 면사무소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중앙에는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면석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군의 기능 약화와 동리의 자치질서 해체를 목적으로 지방 행정 단위로서의 면을 주목하고 1971년에 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면장의 다수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함께 지주, 소작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적 지배를 통해 면민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면장을 전면에 내세워 식민 지배를 할 수 있었고, 면장은 부여받은 권력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 경제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면직원은 공립보통학교 졸업자이거나 이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을 보유한 이들이었습니다. 직위는 행정의 최말단에 불과하지만 다수가 경제적으로 중농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행정의 말단 권력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을 보호받고 사회,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제 수탈 기간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죽산 정미소입니다. 정미소는 원래 수확한 벼를 탈곡, 도정하는 과정을 거쳐 쌀을 만드는 곳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정미소는 조선인의 노동력과 미곡을 착취하던 일종의 수탈기관이었습니다. 1939년 일제는 미곡 배급조합 통제법을 제정하여 미곡의 시장 유통을 금지시켰고, 조선인의 최소 소비량까지 강제로 공출하여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소설 아리랑에 등장하는 죽산 정미소에서 만들어진 쌀은 일본인 지주에게 공납되거나 일본으로 공출되기 위하여 도정되었습니다. 조선인에게 쌀 대신 배급된 것은 만주 등지에서 들여온
콩이나 피 등 동물용 사료였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미선소에서 작업 중인 부녀자들과 이들을 감시하는 십장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본인 권력자와 부자들에게 1등미를 제공하기 위하여 깨지지 않는 온전한 나달을 골라내는 일을 시켰습니다. 궁핍했던 조선인들은 굶지 않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며 부당한 대우를 참고 일하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나달을 집어먹다가 십장에게 발각되면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쫓겨나는 일도 흔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죽산 우체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우체국은 표면적으로는 정보와 통신, 우편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식민 통치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또한 1929년에는 전쟁 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간이 생명보험을 판매하여 조선인을 강제로 가입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보험은 일본의 정책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조선인들은 원금은 물론 보상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설 아리랑에 등장하는 목포 우체국 군산 출장소장은 겉으로는 우체국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첩보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선말을 잘하였고 조선인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정보를 수집했으며 통신을 활용해서 첩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체국 소사로 근무하던 직원을 일제 특급 정보원으로 양성해서 친일파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한 통신을 교환하고 전달하여주는 교환기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타자기를 사용하여 편지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잉크와 유지 비용이 꽤 비쌌기 때문에 그 당시 타자기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던 고급 사무기기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제 수탈기관은 죽산 주재소입니다. 주재소는 조선총독부가 일면 1주재소를 원칙으로 조선 전역에 설치한 기관으로 이곳의 최고 책임자는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이 임명한 주재소장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 순사는 높은 교육을 받지 않고도 상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비교적 취직이 쉬운 직업이었지만 경찰 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동네 사람과 친척 등 50~60명이 줄을 지어 환송하는 환대를 받았고, 주재소에 배치되어서는 면민 80여 명이 모여 환영회를 베풀어주는 극진한 대우를 받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취조실은 끌려온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취조실 안에는 자백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고문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울던 아이에게 순사가 잡으러 온다 라고 말하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 주재소의 순사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벽관공원은 좁은 공간에 사람을 감금하여 움직일 수도 없는 고통을 주었던 고문도구입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지사와 무고한 조선인들이 끌려와 고문을 당했던 곳이 바로 주재소입니다. 악랄한 식민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체험시설과 자료들을 천천히 둘러보면 소설 속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지만 당시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리랑 무당마을에는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되었던 내촌마을과 외리마을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설 속 주인공들이 살았던 생가가 재현되어 있어 그 당시의 생활상과 함께 소설 속의 등장인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외리마을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감골댁과 그 가족입니다. 감골댁은 동학 농민운동 당시 동학군으로 참여한 남편이 병에 걸리자 치료비 18원을 빚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죽고 돈을 빌려준 김가는 딸을 내놓던지 빚을 갚으라고 닥달하는데요. 결국 아들 영근이가 하와이의 역부로 팔려가며 빚을 갚게 됩니다. 감골댁의 가족은 만주로 이주하지만 감골댁은 고생 끝에 일본군에 의해 피살됩니다. 감골댁은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조선의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장인물입니다. 감골댁의 뒷집은 송수익의 집입니다. 송수익은 양반 가문 출신으로 진취적이고 개화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송수익의 집을 지나면 차득보의 집이 나옵니다. 차득보는 아버지가 총독부의 토지 조사 사업을 반대하다 공개 총살을 당한 후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여동생과 떠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여동생과도 이별하게 되고 신세우를 만나 그의 집안일을 도우며 삽니다. 훗날 명창으로 성공한 여동생이 차득보에게 논을 사줘서 자작농이 되고 결혼도 하지만 강제징병되어 노역을 하다가 탈출하고 아이누족의 도움으로 피신하는 기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외리마을은 아담하고 단촐한 농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외리마을 사람들 모두 마을의 모습처럼 소박하고 순수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을 옆에 자리한 당산나무는 하늘 뜻을 받들어 땅에 내리고 땅의 바람을 받들어 하늘에 올리는 고결한 일을 해낸다고 믿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당산나무는 마을 공동체 삶의 중심에 자리하며 고향, 뿌리, 마을 공동체를 환기시키는 대동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산나무를 지나면 내촌마을이 나옵니다. 이곳 역시 소설 속 주요 인물들의 집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삼출의 집입니다. 지삼출은 머슴 출신으로 의병 활동을 하는데 감골댁의 남편 손판석 등과 친하게 지내며 특히 감골댁 식구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지냅니다. 경부선 철도 공사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된 지삼출은 노역에서 풀려나온 뒤 내촌마을로 돌아와 송수의 길 따라서 다시 의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의병 해체 후에는 손판석과 함께 군산 부대의 노동자로 일하다가 만주로 이주합니다. 만주로 간 후에도 송수익과 독립군 활동을 하며 평생을 독립투사로 살아갑니다. 지삼출의 집에는 초가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생활기구, 농기구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데요. 맷돌, 물찌개, 지게, 절구 등 농가의 필수품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옛날 농민들의 실생활을 경험하며 추억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손판석의 집을 마주합니다. 손판석은 의병 출신으로 일본군에게 붙잡혀 신장로 공사장에서 노역을 하다 군산으로 탈출합니다. 그 후 손판석은 부두에서 일하며 중국인 노동자들과 싸우다가 다리를 다쳐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감골댁과
지삼출 송수익이 만주로 이주할 때 따라가지 못하고 군산에 남은 그는 독립군의 연락책이 되어 불행에 굴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조그만 야산을 등지고 단촐한 초가집들이 사이좋게 이웃해 정겨운 분위기를 풍기는 촌락이지만 소설에 묘사된 집주인들의 삶은 마을의 외관처럼 평화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수탈과 고난의 삶을 소설 속 주인공들의 생활터전을 통하여 느껴볼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소설 속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가슴에 담고 계속해서 또 다른 역사 현장을 재현해 놓은 곳으로 이동해 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하얼빈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얼빈역 광장 앞에 이민자 가옥을 먼저 마주합니다. 일제의 수탈에 못 이겨 타향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지은 너와 집과 갈대집을 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고향을 떠나 암울했던 시절이 고스란히 묻어나는데요. 새로운 땅에서 독립의 열망을 잃지 않은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얼빈역은 원래 중국 동북부 하얼빈에 위치한 기차역입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의 하얼빈역은 1910년대 중국 하얼빈역을 60% 정도로 축소하여 조성된 건물입니다. 대합실은 기차의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재현하여 당시 하얼빈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소설 아리랑을 통하여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소설 속 등장인물인 송수익을 통해 의병부대의 활동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병은 조선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이민족의 침략에 저항한 자발적인 백성의 군대입니다. 이민족의 침략에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였는데요. 1910년 이후부터 이들 의병 활동은 지하로 스며들거나 만주, 러시아 또는 구미 지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 독립군 또는 광복군으로 연결되어 해외에서의 독립투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모범적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아리랑이 울려 퍼지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날의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얼빈역은 조선 통감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푸른 영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또한 조국의 아픔과 민족의 서름을 한 청년의 불길 같은 애국심으로 민족의 자존을 세운 승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 도착하면서부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때까지의 과정이 하얼빈역 안에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하얼빈 역사 뒤쪽에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 장면을 재현한 실물 크기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경 하얼빈역 열차에서 내려 의장대를 사열한 뒤 각국 사절단과 인사를 나누던 이토 히로부미가 느닷없이 날아든 세 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의거 직후 하얼빈역에는 코레아 후레
라는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코레아 후레는 우리말로 대한만세라는 뜻입니다. 치명상을 입은 이토 히로부미는 약 20분 후에 사망하였고,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헌병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일본 영사관 지하 감방에 감금됩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행한 독립전쟁이며 의병전쟁의 연장선이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류슨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합니다.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아리랑문학마을 탐방을 마무리합니다.